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장애 세 번째 이야기는 장애운동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윤사무 국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3월 달부터 부산에 와서 부산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20년 전 2000년도에 대구에서 장애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서울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조직에서 오래 일했고, 또 장애인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에서도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술단체인데 한국장애학회에서 이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장애화의 정치라는 영국의 이제 장애학 교재를 번역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학 교재로서는 1호체이라는 어떤 그런 영광이라 할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장애학 교과서로서는 최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동정은 싫다라든가 장애 사회 그리고 개인 이런 여러 책을 좀 번역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장애운동 역사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장애운동 역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장애운동사도 그렇고 또 장애인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저는 195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사실인데, 이 195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소아마비가 대폭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아마비 장애인이 바로 이 해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아마비라는 바이러스는 원래가 좀 선진국 질병이에요. 그래서 55년도 당시 한국에서는 잘 대유행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질병이었는데, 왜 저때 갑자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했는가 하면, 제 나름대로는 강하게 추정하는 것은 6.25 전쟁 때문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선진국의 젊은 군인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 전쟁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본국에 있던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한국으로 옮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확실한 사실은 저 해에 엄청나게 많은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발생을 해요.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거의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55년도에는 수천이 될지 수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애사와 장애운동사는 바로 이 55년도의 소아마비에 감염된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55년도생이죠. 보통 소아마비는 0세부터 3세까지 잘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55년도에 소아마비에 이제 감염된 영아가 67년도가 되면서 중학교에 갈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당시 말로 하면 국민학교 6학년이죠. 그때는 중학교 갈 때도 입시 시험을 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 55년도생, 이 67년도에 중학교 가는 입학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 부산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부산에서 당시 초량국민학교에 다니던 김원철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동광 국민학교에 다니던 윤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둘 다 55년생입니다. 근데 이 두 소아마비 장애 아이들이 그의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필기시험은 만점을 받아요. 근데 부산중학교의 원서를 내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력장이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필기는 만점 받았는데 체력장은 비장애 또래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니까 이 소아마비 장애 아이들이 체력장 시험을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부산중학교에 떨어집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리고 이 그 김윤철과 윤철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교육 문제가 쟁점이 돼요. 물론 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애인 교육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7년도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이 75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법이 미국보다 불과 2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법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20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빨리 만들어진 법이 77년도 장애인 교육법. 그 당시 이름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이었어요. 이거는 바로 55년도에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소아마비 장애인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소아마비 장애인들 중에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교육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77년도에 장애인 교육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등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55년생들이 중학교 갈 나이 67년도에 이제 그런 체력장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이 체력장 문제는 결국 71년도에 해결돼요. 71년도부터는 장애 학생들은 별도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체력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71년도에 생깁니다. 그리고 77년도엔 장애인 교육법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55년생들이 74년도가 되면서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죠? 55년생이 이제 74년부터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또 생겨나냐면 그 각 대학에,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장애 학생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각 지역, 부산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뭐 서울에도 있었고, 또 이리 같은 데도 있었고, 춘천, 대전, 뭐 전국 각지에 대학이 있는 곳이면 장애 학생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 학생 동아리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소아마비 장애 학생들의 동아리였습니다. 이 동아리가 물론 이제 친목 모임이에요. 동아리니까. 친목 모임인데 이 동아리가 나중에 80년대에 가면서 한국에서 학생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80년대 초반부터. 그때부터 이 동아리에 있던 소아마비 장애 학생들 중에 일부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운동으로 이제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제가 짧게 보더라도 5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아마비 대유행이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장애인들의 삶 전반에, 그리고 또 특히나 장애운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장애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86년도에 울림터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울림터라는 조직을 만든 20대, 당시 대학생 내지는 20대 직장인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아마비 장애인들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나 척수 장애인들이나 이런 중증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던 시절이어서 운동을 할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보행이 되니까 또 대학 다니는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의식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86년도에 학생운동의 어떤 분위기,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독자적인 장애인 조직을 만드는데 그것이 울림터라는 조직입니다. 이 울림터라는 조직은 물론 이제 5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대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소아마비 장애인들의 후배예요. 이 86년도에 울림터를 만든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주로 그 당시 연령대로 20대였어요. 20대. 그러니까 출생 연도로 보면 60년도생에서 한 67년도생. 이런 분들이 그 울림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20대 초중반, 많아봤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울림터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한 조직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91년도에 만들어지는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여수에 가면 애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애양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소아마비 어린 아이들의 다리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리를 한번 수술하면 보통 한 6개월씩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같이 기숙사에 지내고 또 공부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럼 거기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에 혹은 뭐 7, 8살 때 수술을 받으면서 그 병원 기숙사에 있으면서 정들었던 전국의 이제 소아마비 장애 아이들이 헤어지면서 전부 다 이제 주소를 알아가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91년도에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이 90년대 한국장애운동의 핵심 조직입니다. 80년대 한국장애운동의 핵심 그 조직이 울림터가 해산하고 장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장애인 청년운동연합회. 이건 울림터하고 그 멤버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울림터와 장청이 한국의 장애운동을 주도했다면 90년대에는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가 주도하게 돼요. 이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 애양병원에서 소아마비 장애 아이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친교가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여기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안에는 울림터나 장청 80년대에 우리 운동을 주도했던 그 젊은 세대도 나중에 90년대는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라는 조직으로 이제 통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장애운동은 55년도부터 대거 우리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우리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넘어와서 2000년도 벽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로 말하면 2001년도 1월 21일 날 경기도 안산 오이도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이제 설 전날이었는데 전라도 여수에서 올라오신 70대 노부부가 지하철을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서울에서는 이동권 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장애인 이동권 정치를 위한 연대회의,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이동권 연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조직이 딱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장애운동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제가 왜 새롭게라는 표현을 쓰냐면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의 장애운동이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이게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소아마비 장애인들 주도의 한국 장애운동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휴명기에 접어들어요. 그 운동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90년대 후반에 운동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오이도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우리 그 한국의 장애운동이 폭발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데, 이 90년대까지 우리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소아마비 장애인 그룹이었다면 2000년도 이동권 연대부터 우리 운동을 주도한 그룹은 완전히 주도 세력이 바뀌어서 나타나요.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권 연대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동권 문제는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근데 투쟁 이후에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앞장서면서 한국의 장애 운동의 어떤 주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도 세력이죠. 주도 세력이 완전히 이제 교체가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955년도에 소아마비 대유행 이후에 한국에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이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80년대 이제 한국의 학생 운동과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장애 운동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90년도까지 이어졌다가 이제 2000년도에 오이도역 사건을 계기로 그 운동의 주도 세력이 적어도 휠체어를 타는 중증의 장애인들의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주도 세력이
이제 대거 교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 운동에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장애 운동은 그 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선진국들, 다른 선진국들의 장애 운동은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증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후진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집 밖으로도 못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소 경증인 장애인들이 한국 장애 운동을 처음에 일으킨 주도 세력이었다. 요것이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장애 운동은 비장애인 학생 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장애 운동이 태동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장애 운동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이 과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의 그 서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역사도 있고 또 승리의 기쁨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 한 8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지난 뭐 한 40년 가까이 한국의 장애 운동이 뭐 격렬한 운동, 그리고 또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장애인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일상의 변화들이 우리가 하루도 보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지하철 역사에 가면 전국의 어느 지하철 역사를 가더라도 엘리베이터와 스크린도어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예요. 이런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럽에도 이렇지 않고요. 미국도 이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이렇게 완벽하게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권 연대 투쟁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물이나 공원 같은 데서 곳곳에서 우리가 경사로를 만날 수 있고, 횡단보도 앞에는 어김없이 이제 턱이 이제 제거가 되어서 연석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순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이제 원래 부산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1984년도에 서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거든요. 이 김순석 씨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는데 휠체어 타신 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노점을 하려고 을지로나 명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여러 번 항의했는데 이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자살 사건 이후에 울림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 접근권이나 이동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우리 도시 곳곳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턱이 제거되고, 우리 아파트에도 경사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희생 또 노력, 이 덕분에 소위 말한 턱이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이 턱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들만 좋아졌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끄는 엄마 아빠들도 편리해졌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편리해졌고, 또 보행기를 잡고 이동하시는 할머니도 편해졌고, 리어커에 폐지를 잔뜩 실어서 힘들게 그 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편리해졌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이나 보드 타는 아이들도 편리해졌고, 모두가 편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장애인들 덕분에 이루어진 변화거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늘 요구하는 사람, 세금 많이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제 이런 인식이 있지, 우리 장애인들이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리하게 바뀌었고, 그 덕에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해졌다. 이런 그 인식을 일반 시민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진다라는 이 말을 일반 시민들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의 장애운동은 물론 아직도 우리가 요구해야 될 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는 성과에 대해서 이 주류 사회에 끊임없이 우리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제 바꾸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도할 수가 있어요.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이동권 문제 같으면 노인 세대를 우리가 견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도 세력이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영향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요구를 이끌어가는,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좀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 운동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운동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걸 가지고 장애인들의 주류화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메인 스트리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수자 내지는 뭐 주변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제 주류다라는 그 생각으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한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장애인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걸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선배 운동가들이 지난 뭐 3, 40년 동안 엄청난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많은 권리가 지금 현재 보장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많은 법률을 통해서도 보장되죠. 그래서 이동권, 뭐 교육권, 뭐 노동권, 다음에 뭐 접근권, 뭐 문화 향유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 권리들을 모든 장애인들의 이제 권리들을 좀 더 이제 내실화하고 이제 그 연구화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권리에 기반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장애인의 여행 욕구 이런 거는 이를테면 전체 장애인들의 똑같은 욕구가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마다 개별적인 욕구죠. 여행을 뭐 누구하고 여행을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욕구이자 욕망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장애 운동이 좀 더 많이 관심을 이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어떤 연애 문제, 성 문제, 이것도 좀 개별적인 것이잖아요. 이걸 집단화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지금이라면, 그 집단의 권리에 기반한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의 개인적 욕망, 욕구, 이것도 우리 운동이 뭐 여기 있는 우리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또 제가 있는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런 운동 조직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욕망도 충분히 그걸 이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스포트하고 또 혹은 어떤 자리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운동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으로 설명해 주셔서 더욱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